안녕하세요. 세계사 기초 공부 7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실지왕 존 시대의 앙주 제국 해체와 마그나 카르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존 왕의 아들인 헨리 3세 때 영국 최초 의회가 개최된 내용을 알아보면서 잉글랜드 최고의 기사라는 윌리엄 마셜과 영국 의회의 창시자이지만 죽은 후 조카에 의해 시신이 잔혹하게 훼손되는 시몽드 몽포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존 왕이 내전 중에 사망하면서 존의 첫째 아들인 헨리가 9살 나이로 즉위하여 헨리 3세가 되지만 당시는 제1차 남작 전쟁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섭정으로 어린 국왕을 지켜준 인물이 잉글랜드 최고 기사라는 평가를 받으며 명예로운 기사도를 상징하는 윌리엄 마셜입니다. 먼저 윌리엄 마셜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윌리엄의 아버지인 존 마셜은 지난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헨리 1세의 딸 마틸다와 스티븐 1세가 대립할 때 처음에는 스티븐 편에 있다가 이후 마틸다 측에 서게 됩니다. 화가 난 스티븐 1세가 존 마셜의 어린 아들을 데려다 성 위쪽 투석기에 매달고 존 마셜을 협박하게 되는데, 아들이 매달린 상황을 성 밖에서 올려다본 존 마셜은 자신은 더 좋은 아들을 만들 수 있다는 대답으로 스티븐 1세의 협박을 무시해버렸고, 기가 찬 스티븐 1세가 어쩔 수 없이 인질을 그냥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한 일종의 전술일 수도 있었겠지만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포기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한 그 어린 아들이 바로 윌리엄 마셜이었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 마셜이 역사 속에서 잉글랜드 최고 기사로 평가받는 이유는 마상창 시합인 토너먼트에서 수많은 상대를 이겼던 전설적 무술 실력이 아니라 기사로서의 명예와 신의를 지킨 그의 일관된 충성심입니다. 원래 중세 봉건 기사의 모습은 맹목적인 신의나 충성보다는 주군의 보호가 보장될 때만 충성을 바치는 상방간의 이익이 되는 계약관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하지만 윌리엄 마셜은 일단 주군과 봉신의 관계가 맺어지면 주군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기사로서의 약속을 지키는 명예로운 기사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됩니다. 서자로 태어나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버림을 받은 상황에서 힘들게 기사가 된 윌리엄은 20살 즈음에 토너먼트에 참가했다가 패배하고 포로가 됩니다. 마땅한 재산도 없어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에게 석방을 위한 포로 교환금을 내주면서 그를 구원해준 사람은 지난 영상에서 알아본 아키텐의 엘레오노르였습니다. 덕분에 가까스로 석방된 윌리엄은 이때부터 그녀의 여러 아들들과 평생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때부터 500번 이상의 토너먼트 경기에서 계속 승리하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사로서의 명성도 떨치고 엄청난 인기와 부도 누리게 됩니다. 이후 헨리 2세는 윌리엄을 불러서 자신의 아들인 청년왕 헨리에게 기사전술을 가르치도록 했고, 윌리엄은 마상창 시합을 무척 좋아하던 청년왕 헨리와 친구처럼 지낼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후 주군으로 섬기던 청년왕 헨리가 아버지 헨리 2세에게 반란을 일으키자 윌리엄은 주군을 따라 싸웠는데, 청년왕 헨리가 반란 도중에 사망하면서 주군을 잃어버린 그는 성전기사단에 합류하여 십자군 원정에 참가하게 됩니다. 십자군 원정에서 돌아온 후 헨리 2세의 부름을 받아 그를 섬기게 된 윌리엄은 헨리 2세가 아들 리처드와 내전에 돌입했다가 패배하여 막다른 상황에 몰리게 되자 헨리 2세와 존 왕자를 추격해온 리처드를 막아서게 됩니다. 이때 잉글랜드 최고의 기사 윌리엄과 훗날 사자심왕이라 부르는 전쟁 영웅 리처드 1세와의 놀라운 대결이 벌어지게 되는데, 윌리엄 마셜의 창은 리처드가 아니라 리처드의 말을 겨루었고, 말이 즉사하면서 낙마한 리처드는 결국 아버지 헨리 2세와 동생 존에 대한 추격을 멈추게 됩니다. 이 모습은 윌리엄이 차세대 국왕으로 예상되는 리처드 왕자를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경무장 상태의 리처드를 쉽게 죽일 수 있음에도 무장하지 않은 기사를 죽이지 않는다는 기사로서의 명예를 중시하는 모습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리처드의 추격을 막은 윌리엄은 이후 아들 존의 배신으로 충격에 빠져 세상을 떠나는 헨리 2세를 끝까지 보좌했고, 주군의 마지막 임종도 지키게 됩니다. 이후 국왕이 된 사자왕 리처드 1세는 윌리엄 마셜의 충성심을 높이 샀고,
윌리엄과 부유한 펜브로크 상속녀 이사벨의 결혼을 허락하면서 윌리엄을 엄청난 재산을 지닌 거물 영주로 만들어준 반면 위기 상황이 되자 죽은 헨리 2세를 배신하고 자신에게 달라붙은 기회주의자들은 제거하게 됩니다. 이후 리처드 1세가 3차 십자군 전쟁을 떠나고 동생 존이 필리프 4세와 손잡고 잉글랜드 왕위를 노리게 되자 윌리엄 마셜은 리처드 측의 군대 지휘관으로 활약하면서 리처드에 대한 의리를 지키게 됩니다. 이후 리처드 1세가 죽고 실티왕 존이 잉글랜드 국왕으로 즉위했는데 원래 두 사람 사이는 불안정한 관계였지만 일단 그의 봉신이 되자 다음부터는 국왕 존을 일관되게 지지하게 됩니다. 무능한 존에 대한 반대파 귀족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던 존왕은 윌리엄의 영지를 빼앗고 두 아들까지 인질로 잡아가는 술수를 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은 여전히 자신이 충성을 맹세한 존왕 편에 서서 반란 세력들을 물리쳤고 1215년 존왕이 반대 세력에 굴복하여 마그나카르타를 서명하는 상황에서도 얼마 되지 않는 존왕 측 귀족 세력의 일원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내전 중에 갑자기 임종을 맞게 된 존왕은 그동안 잉글랜드 최고 기사로 왕실에 항상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윌리엄 마셜에게 자신의 9살 된 어린 헨리를 지켜줄 것을 부탁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존왕의 유언으로 윌리엄 마셜이 나이 어린 헨리 3세의 섭정이라는 잉글랜드 최고 위치에 올랐지만 당시 영국 상황은 프랑스 왕세자 루이까지 끼어든 일명 1차 남작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1차 남작 전쟁이 발생한 계기는 교황으로부터 대연장이 무효라는 인정을 받은 존왕이 반대 봉신 세력을 공격하자 존왕과 대립하던 반대파들은 프랑스 필리프 4세의 아들인 루이 왕세자에게 잉글랜드 왕위를 약속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이 왕자가 잉글랜드 귀족의 요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가 존왕의 조카인 카스티아 블랑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아키텐의 엘리오노르가 영국과 프랑스 간의 평화를 위해 프랑스 왕과 결혼시킬 손녀딸을 결정하러 노령의 나이에도 피레네 산맥을 넘어 장거리를 이동해가서 외손녀를 프랑스 왕비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외손녀가 바로 카스티아의 블랑수였습니다. 결국 존왕의 폭정을 끝내줄 것을 기대하는 런던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잉글랜드에 상륙한 루이 왕자는 세인트폴 성당에서 잉글랜드 국왕을 선포하면서 내전은 더욱 확대되게 되는데 이때 갑자기 존왕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존왕의 아들 헨리 3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전쟁 명분이 없어진 반란 세력들은 루이와의 약속을 어기고 존왕의 아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일부 남작군들과 손잡은 프랑스와 잉글랜드 간의 전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헨리 3세의 섭정이 된 펜브룩 백작 윌리엄 마셜이 이 전쟁을 앞장서서 막아내게 됩니다. 1차 남작 전쟁의 전환점이 된 1217년의 링컨 전투와 샌드위치항에서 벌어진 해전에서 윌리엄 마셜은 70이 넘는 나이에도 존왕 측 군대를 이끌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울러 섭정으로 마그나카르타를 일부 수정하여 추인했고 반대 세력들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내란의 원인이 제거되자 루이의 철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더 이상 잉글랜드에 머물 상황이 아니게 된 프랑스 왕세자 루이는 비공식적으로 상당한 돈을 받고 잉글랜드에서 철수했고 헨리 2세부터 청년왕 헨리, 사자왕 리처드 1세, 실티왕 존, 그리고 헨리 3세까지 5명의 국왕을 거치는 동안 항상 성실하면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명예에 따라 인생을 살았던 윌리엄 마셜도 1219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무려 56년의 긴 재위 기간을 지닌 헨리 3세는 윌리엄 마셜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평의회 위원 등 여러 신하들의 보좌를 받다가 20살부터 친정을 하게 되었고 1236년에 28살의 헨리는 12살의 프랑스 프로방스 백작 가문 엘레오노르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는 프랑스 루이 9세 왕비인 마르가리트의 동생이기도 했는데 남편 헨리 3세에게 헌신적이었다고 하며 두 사람 사이는 상당히 돈독했다고 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그녀는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헨리 3세는 처가 식구들에게도 상당한 특권을 부여했으며 뿐만 아니라 어머니인 이사벨 앙골렘이 존왕 사후에 프랑스 루이지냥 가문의 위그 10세와 재혼하면서 낳은 9명의 동생들에게까지 많은 자기와 영지를 나눠주면서 외국인 출신 왕비와 외척 세력에 대한 잉글랜드인들의 반감이 커져가게 됩니다.
우유부단하지만 상당한 교양도 지녔다는 헨리 3세가 역사 속에서 아버지 존 왕과 더불어 독선적이고 무능한 국왕으로 기록된 것은 바로 옥스퍼드 조례 날인과 시몽 드 몽포르 의회 개최 때문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아버지 존 왕이 서명했던 국왕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대헌장을 지키려 하지 않아서 귀족들의 반감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존 왕이 상실한 프랑스 영지 회복을 시도했지만 헨리의 상대는 중세 프랑스 왕국의 황금기를 이룩했던 루이 9세였고 1242년의 테일부르 전투를 끝으로 앙주 제국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헨리 3세는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와 잘못된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자신의 차남인 에드먼드가 시칠리아 왕위를 받는 대가로 교황이 시칠리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때 재정 지원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은 눅눅치 않아 헨리가 약속 이행을 계속 미루자 교황은 헨리를 파문하겠다고 위협했고 어쩔 수 없이 헨리는 교황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귀족들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귀족들을 계속 무시해오던 국왕의 세금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던 귀족 세력들은 결국 재정 지원을 해주는 대신 헨리 3세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옥스퍼드 조례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중세말 정치 변화 첫 번째 영상에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헨리 3세가 귀족들에게 과세를 시도하자 헨리 3세의 매부인 시몽 드 몽포르가 귀족 세력을 이끌고 국왕과 대결하게 됩니다. 헨리 3세의 여동생 엘리오노르와 결혼한 시몽 드 몽포르는 원래 노르망디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건너왔던 프랑스 제6대 레스터 백작입니다. 이름이 똑같은 아버지 제우데 레스터 백작은 흔히 대시몽 드 몽포르라 하는데 역사 속에서 콘스탄티노플 함락으로 유명한 제4차 십자군 원장과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에 의해 시작된 알비 십자군에서 총사령관으로 이름을 떨쳤던 전사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같은 이름의 소시몽 드 몽포르가 레스터 백작명을 이어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십자군 전사로 명성을 떨쳤다면 아들 시몽 드 몽포르는 영국 의회 창시자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는데 시몽이 차남인 헨리 3세에게 반기를 들게 된 것은 프랑스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영지 가스코뉴 반란이 그 계기가 됩니다. 가스코뉴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헨리 3세는 용맹한 전사였던 시몽 드 몽포르를 파견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는데 시몽이 반란 진압에 성공하자 헨리는 자신의 장남인 에드워드 왕세자를 파견하여 영지를 관리하게 하면서 몽포르의 분노를 키우게 됩니다. 이후 헨리 3세가 여러 차례 대헌장을 무시하는 폭정을 하면서 귀족들이 반기를 들자 시몽 드 몽포르는 반대 귀족 세력의 지도자가 되었고 1258년의 대헌장 내용을 구체화한 옥스퍼드 조례를 승인시키게 됩니다. 영국 최초의 성문 헌법이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는 옥스퍼드 조례는 귀족 15명으로 구성된 주밀원, 민간 평의회를 만들어서 국왕에게 주밀원의 통치자문을 받도록 하면서 장관 임명이나 행정 전반을 감독하게 한다는 것과 정치 논의를 위해 1년에 3번씩 회의를 개최할 것을 주 내용으로 했는데 그 결과 1258년 6월 11일에 옥스퍼드 의회가 개최되게 됩니다. 그리고 1259년에는 옥스퍼드 조항을 보완하여 상속 및 세제 개혁도 포함된 웨스트민스터 조례도 만들어졌지만 노르만 왕조 이후 중세 서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했던 영국의 국왕권은 존 왕 때 잠시 위세가 꺾였다가 이후 어린 헨리 3세가 즉위하여 섭장의 보좌를 받으면서 귀족들의 권세가 더욱 커졌지만 친정을 하면서 국왕의 권세를 어느 정도 회복한 헨리 3세는 대헌장이나 옥스퍼드 조례를 표면적으로만 인정하면서 여러 차례 귀족들과의 약속을 어겼고 결국 교황 우르바누스 4세의 칙서를 이용해 1261년 6월에는 옥스퍼드 조례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또다시 과세를 시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존 왕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는 헨리 3세에 대한 귀족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대립하던 양측은 당시 유럽의 중재자로 평가받던 프랑스 루이 9세에게 중재를 요청하기로 합의했는데 왕실의 특권을 당연시하던 루이 9세가 헨리를 일방적으로 편들어주자 남작 세력들의 분노는 결국 반란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아버지 존 왕 때 시작된 제1차 남작전쟁에 이어 일명 2차 남작전쟁이라 부르는 반란이 일어나자 헨리 3세는 대단했던 장남 에드워드와 함께 반란군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1264년 5월 14일 런던 남서쪽 서식스 평원에서 벌어진 루이스 전투에서
시몽드몽포르는 군사적 우위에 있었던 헨리 3세와 에드워드 왕자를 패퇴시켜 두 사람을 포로로 잡았고 루이스 협약을 체결하여 옥스퍼드 조례를 재확인하면서 사실상 잉글랜드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됩니다. 그런데 시몽드몽포르가 반란 세력의 지도자라고는 하지만 프랑스 출신인 그가 영국 귀족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시몽드몽포르는 기존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당시 새롭게 떠오르던 도시의 시민 세력과 하급 기사 세력을 포함시킨 새로운 국왕자문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앵글로색슨 7왕조 시대의 국왕자문기구로 왕위 계승 문제 등 국가 중요 정책을 결정했던 위탄 회의의 전통을 참고하면서 1265년 1월에 역사적인 의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시몽드몽포르에 의해 흔히 말하는 영국 최초의 근대적 의회가 소집되었고 이때의 회의 이름이 논의한다는 뜻의 팔러먼트였습니다. 훗날 시몽드몽포르 의회라고 불려지는 이 의회는 120명의 성직자와 23명의 귀족 대표 외에도 각 주별로 선출된 2명의 기사 대표와 2명씩 선출된 도시 대표까지 참여하면서 영국 하원의 기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전 영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성직자 귀족, 기사 및 시민 대표로 구성된 신분제의회는 주로 국왕의 과세 요구에 대한 승인 등의 기능을 하게 되지만 신분제의회라고 해도 영국 의회와 프랑스의 3부회는 그 출발점이 상당히 달랐고 교황에 대항하기 위해 필리프 4세가 최초로 소집한 3부회가 국왕을 지지했던 것과 달리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고 있는 영국의 의회는 헨리 3세의 국왕권 강화에 대항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데 유폐되었던 헨리 3세의 왕세자 에드워드가 1265년 5월에 감옥을 탈출한 후 왕당파 친위군을 모아 다시 시몽드몽포르와 대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몽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었다가 시몽드몽포르의 권력 독점과 독선적 일처리에 반발한 글로스터 백작 길버트 드클레어도 왕당파로 돌아선 반면에 시몽이 북의 일지군대 지원을 받자 외세를 이용하는 것에 반감을 느낀 시민 세력들이 반란 세력에서 탈퇴하면서 시몽 군대는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케니로스에서 시몽 측 세력은 왕당파에 포위되었고 아들과의 연합을 위해 이동하던 시몽드몽포르는 결국 1265년 8월 4일 코번트리 남쪽 이브샴에서 2배 정도의 병력을 지닌 왕세자 에드워드와 격돌하게 되는데 웨일즈 보병들이 탈주하면서 반란 세력들은 괴멸하고 시몽드몽포르도 전사하게 됩니다. 시몽드몽포르가 전사한 후 에드워드 왕자는 몸값을 받고 포로를 풀어주는 일반적인 관습과 달리 나머지 시몽 세력의 항복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6,000명 중 4,000명을 무참하게 살육했으며 루이스 전투에서 자신에게 큰 치욕을 주었던 고모부 시몽드몽포르의 시신을 찾아내어 머리와 손발, 심지어 성기까지 여러 조각으로 난자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선물로 보냈고 남은 시신은 개에게 던져버리기까지 하는 잔혹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난공불락의 케니로스 성에서 반란 세력들의 농성이 길어지자 헨리 3세는 의회를 소집하여 화해조약 초안을 작성하도록 했고 그 결과 양측 간 합의에 의해 반란 세력도 벌금을 내고 몰수된 토지를 되돌려받는 내용 등의 조건이 담긴 케니로스의 딕텀을 수용하여 영국 정부와 화해하면서 반란은 종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1267년 11월에는 마그나카르타와 옥스퍼드 조항의 많은 부분을 반영하여 왕실과 신하와의 관계를 규정한 말보로 법령도 발표되게 됩니다. 루이스 전투 이후 잉글랜드의 실질적 통치자였던 시몽드몽포르가 집권한 기간은 비록 1년 정도에 불과했지만 세습되는 왕족 혈통이 아닌 인물이 더구나 외국 출신의 시몽드몽포르가 마치 국왕처럼 잉글랜드 통치권을 장악한 것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는 광신적인 기독교인으로 영국 내 유대인 학살을 조장했다고 비판받고도 있지만 영국 최초의 의회를 소집하면서 영국 대의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 노쇠진 아버지 헨리 3세를 대신하여 실권을 장악한 에드워드가 헨리 3세를 이어 왕위에 오르면서 플랜테제넷 왕조는 강력한 영국 왕권에 도전했던 존왕시대의 대헌장과 헨리 3세 시대의 옥스퍼드 조례, 시몽드몽포르 의회로 이어지는 의회 민주정치의 족적을 남기고 더욱 강력해진 왕권을 지니면서도 모범의회를 탄생시키는 에드워드 1세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세말 중앙 집권 국가에 대한 6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